국민의힘은 총선 패배의 결과를 딛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해법 논의에 한창입니다. 총선 전에도 그리고 총선 이후에도 대통령과 당의 쇄신을 촉구하며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총선 이후에 당선인들 모시고 축하드립니다 인사하는데 예. 의원님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예. 당의 요청으로 험지 출마하셨고 열심히 하셨지만 낙선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나누도록 하고요. 예. 먼저 오늘 이야기부터 해보면 오전에 대통령이 마련한 오찬, 그 낙선자 오찬 함께 예. 하셨지 않습니까? 예. 분위기 어땠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위로 자리, 통상적인 그런 격려 자리였죠. 예. 거기, 예, 낙선자인데 이게 공천 자체가 안 되신 분 현역 의원들도 계셨거든요. 예. 그런 분들까지 다 같이 해서 한 5, 60분 정도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럼 시간은 한 1시간 남짓 소요됐나요? 1시간 45분 정도, 12시에 시작해서 1시 한 45분쯤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그 식사들 하시면서 예. 대통령 말씀을 많이 하시던가요? 아니면 의원님 참석하신 분들의 발언이 많았나요? 시작할 때 대통령께서 이제 인사 말씀 짧게 하시고, 예. 그리고 끝날 때 마무리 말씀 또 짧게 하시고, 대부분은 이제 테이블별로 앉아서 식사하면서 예. 그 테이블에 앉은 분들끼리 주로 이야기를 하시고, 대통령께서는 저 헤드 테이블에 앉으셨으니까 헤드 테이블에 4선, 5선 중진 의원님들 또 비서실장 이런 분들하고 주로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야기하시고, 나머지 테이블은 또 거기 앉은 분들끼리 주로 대화하고, 그러다가 끝나기 전에 한 20분 정도 이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분 하시라고 하니까 이제 한 5분 정도가 손 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요? 예. 그럼 일단 먼저 대통령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이제 인사 말씀이나 마무리 말씀이나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 물론 이제 다들 고생하셨다, 낙천이 되어서 출마를 못 하신 분도 계셨지만, 예. 어려운 선거 치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 하는 걸 하고, 실력 있고 경륜 있는 분들이 이번 22대 국회에도 들어와서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된 점이 굉장히 아쉽고, 또 선거를 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부가 별로 그렇게 도움이 못 된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낙선이 됐지만 어쨌든 우리는 한 몸이다, 한 팀이다, 원팀이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우리 정부 남은 3년 임기 동안에도 원외에서 원 국회의원 신분은 아니지만 각자 어떤 역할을 찾아서 좀 해주시기를 바란다,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예. 그야말로 위로의 말씀이 주였네요. 도와주시길 바란다 하고, 또 그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 분들이 그런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기회를 좀 찾아보겠다, 그런 예. 말씀도 하시고요. 그러면 4-5분 발언하셨다는 분들의 핵심 메시지들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주로 이제 우리가 왜 졌는가에 대한 그런 좀 성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당이나 정부가 좀 바꿔야 될 부분들, 그걸 지적하시는, 의례적인 인사 말씀도 있었지만, 예. 의미 있는 건 그런 데 대한 지적이었는데,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거지만, 예. 그다음에 우리 동지들을 이렇게 누가 책임있다고 꼭 찍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동지들을 서로 이렇게 분열시키는 거, 편가르는 거, 예. 그래서 내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큰 문제였다. 그리고 그런 부분, 이제라도 그런 분들을 좀 끌어안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건의를 대통령께 드리는 분도 계셨고요. 지금 크게 볼 때는 그런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당의 변화, 예. 아까 소통해야 된다. 분열하고 편가르기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끌어안아야 된다. 그런 건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도 있었나요? 지금 영남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수도권의 이제 소장파들의 목소리가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의견 개진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고요. 예. 자, 그러면 사실 의원님은 오늘 발언을 안 하셨다는 거죠? 예. 예.
의원님께서 3월 말에 총선 열흘 앞두고 대통령 직접 사과하시라,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 이런 예. 강한 메시지를 내셨고, 지난주에도 대통령과 당이 사직생에 자기 쇄신해야 된다, 예. 시간 없다, 예.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예. 의사를 밝힌 바 있으십니다. 예.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다 강조하고 계신데, 오늘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 뵙고 나니까 이제 오늘은 굉장히 그냥 원론적이고 위로하는 자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어떤 행보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바뀌어야 된다를 강조하고 계신 의원님 입장에서는 오늘 자리를 끝내고 나니 좀 안도감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자리까지 포함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은 하여튼 뭔가 좀 위기 상황이다. 이대로 가서는 좀 상당히 어려워지겠다. 예.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의 본질이 뭔지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느냐, 직시하고 있느냐, 또 뭘 손을 대야 되고 뭘 바꿔야 되는 건지, 다르게 말하면은 정부 여당을 심판하는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건지, 예. 뭘 국민이 우리 정부 여당,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여당에 뭘 바라는 건지 그 핵심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또 그것까지 수용해서 자기 변화, 자기 쇄신을 할 각오까지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최근에 인사라든가 예. 뭐 당내에서 또 뭐 원내대표 뭐 또 당대표 하마평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당정이 그런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그것까지 바꿀 각오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그러면 오늘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본질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신지, 그리고 쇄신의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갖고 계신지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오늘만이 자리는 아니고 어차피 뭐 계속 어차피 제 역할이 앞으로 그런 역할이 우리 당을 재건한다든지 또 보수를 재건한다든지 또 남은 3년에 우리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기여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제 분명한 역할이 있고 그건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뭐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다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또 가기 전에 좀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 직접 계시니까 말씀을 드려볼까도 생각했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떨어진 분들 위로하기 위해서 자리 만드는 건데 거기서 심각한 이야기해서 또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그렇게 가라앉힐 필요가 있나? 있을까? 뭐 기회가 그때밖에 없다면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깊은 고려가 있으셨군요. 예. 그 대통령의 변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이 대통령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 엊그제 인선도 평가가 예.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은 이 대통령 비서실장의 정진석 의원 임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비교적 또 합리적이고 소통도 되는 분이고 또 정치부 기자 생활을 비롯해서 또 부친이 또 정치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정치를 비교적 많이 이해를 하는 분이에요. 정치적 맥락을 비교적 잘 이해를 하는 분인데 그 부분은 좀 그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통령 보좌하는데. 예. 그런데 이번에 심판을 받은 지난 2년 동안의 이 당정의 공과 그 심판받은 지점에 있어가지고 본인은 그럼 어느 지점에 서 있었느냐. 어쨌든 친윤이었거든요. 뭐 윤핵관하고는 좀 다르지만, 결이 다르지만, 그리고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자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런 위치에 있었을 때 이런 어려운 민생을 제대로 대통령께 일깨워 드렸느냐. 그리고 이런 사나워가는 민심, 멀어져가는 민심을 제대로 전달했느냐. 그 역할에 대한 이거는 성찰이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대통령께서 당을 이렇게 독단적으로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친윤이라는 분들이 그 총대 메고 다 그걸 갖다 도와드렸거든요. 그런 역할은 없었던 것인지, 없었다면 다행인데 만약 있었다면은
쇄신이 필요한 자기 변화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대통령을 그런 방향으로 보좌를 하려면 그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 없이 그 맥락 그대로 간다면은 예.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그- 측면에서 예.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임명을 하셨던 것인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닌지. 말하면 그 액면만 놓고 봤을 때는 예. 사실상 인선 자체의 그 인물의 상징성도 그렇고 대통령이 이 인물을 임명한 것 예. 이것만 두고 봤을 때는 변화의 어떤 조짐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정치 이면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여론의 일차적인 반응은 그 호되게 심판한 그 민심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갈 참모, 핵심 참모로서의 인사냐 하는 부분에 네. 대해서는 여론은 별 그렇게 높은 점수를 안 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아까 오늘 오찬 자리에서 예. 네다섯 분께서 뭐 소통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 동지들의 분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예. 대통령의 답은 뭐였나요? 직답은 안 하셨습니다. 그냥 듣고만 계시는 분이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난 금요일에 기자회견 하셨던 그 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평소 이미지와는 달리 워낙 톤이 높고 좀 강해서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야당의 탄핵 시도와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 국민께 고개를 숙이고 민심 정치를 시작해야 되는 그 예. 시점이다. 이걸 강조하셨는데 특히 눈에 들어온 대목이 앞으로 1, 2주 내에 나라와 당, 윤 정부의 운명이 결판난다. 예. 이 부분이었거든요. 예. 왜 당장 1, 2주라고 못 박으셨습니까? 이번에 이런 그 총선 참패는 기록적인 참패거든요. 예. 뭐 어떤 분은 쇠몽동이라는 표현도 썼었던 것 같은데 민심이 그렇게까지 당정을 후려 갈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바뀐다면은 그 쇠몽동이보다 더 강한 거는 탄핵밖에 없어요. 근데 탄핵은 당하고 나면은 뭐 후회해봐야 뭐 반성해봐야 의미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그 지경까지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딱 바뀌는 바뀌는데 모습을, 예. 바뀐다는 것이 뭐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고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이 총선 과정이 사실은 이 사나운 민심을 마음을 열고 본다면은 사나운 민심을 다 시시각각으로 체감하면서 내면이 우리 후보들 현장에서 그런 내면이 막 뒤집어지고 비틀어지는 경우도 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나 정부도 그 과정에서 이걸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참패로서 확인을 하게 됐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완전히 이렇게 그 생각과 사고와 이 그 행동과 은행과 또 국정 기조와 정치 방식과 이걸 바꾸는 데는 사실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기본이기 때문에 큰 시간은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골든 타임이 1, 2주다. 충격이 세게 왔을 때 안 바뀌면 점점 충격은 이제 일상화돼 버리거든요. 네. 그다음부터는 점점 더 일상에 또 그 따뜻한 물속의 깨구리처럼 그 자기도 모르게 또 이게 적응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변화의 계기가 더 없어지고 이게 세게 맞았을 때 1, 2주일간 그래서 제가 당정대가 숨 죽이고 예. 자성자개하면서 숨 죽이고 딴 생각하지 말고 이 민심만 가지고 깊이 골몰하면 일주일 안에 변화가 올 수 있죠. 그 1, 2주일간의 변화가 안 온다면은 그 뒤에는 사실은 변화가 별로 안 올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골든타임이라고 제가 본 거죠. 그럼 지금 그 말씀하시고 일주일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예. 중간 평가를 하신다면요? 그게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고 이대로는 좀 뭐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느낌은 갖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극적인 어떤 변화를 아직은 지금 없고. 보여야 되는데 만약 오늘 이 시점에서 이 변화가 스톱된다고 하면은 이 상태로 가면은 사실 큰 본질의 변화가 없는 거죠. 남은 뭐 시간을 꼭 뭐 1, 2주일이라고 못 박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골든타임은 조금 남아 있다고 본다면 그 시간 동안에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고 근데 당 쪽을 보면은 오히려 더 당은 이긴 사람들이 계속 이제 하다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이 더 답답하세요? 당선된 사람들이 당을 끌고 가다 보니까 예. 당선된 사람들은 그때 당선자 저 총회의 예.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보다는 더 거리가 멀고 뭐 원내대표 경선이니 전당대회니 이런 걸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 하마평들 또 분위기들 보면은 오히려 더 대통령실보다 위기의식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탄핵을 피하는 길은 민심을 얻는 것뿐이다라고도 하셨는데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탄핵 저지선보다도 더 많은 108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탄핵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걸까요? 20대 국회 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그때는 지금보다도 우리 의석이 더 많았어요. 사실은 의석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탄핵은 민심이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민심이 그렇게 돌아서 버리면은 의석을 몇 석을 얻었든지 간에 갖고 있든 간에 또는 심지어 헌법재판소도 박근혜 대통령이 주로 임명했던 보수 재판관이 대부분이었는데 민심으로 포위당하니까 다 손들어 버리잖아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의석인 민주당은 그때보다 더 많죠. 또 민주당은 탄핵을 그때는 처음 해봤지만은 이미 해본 경험이 있죠. 수단과 방법이 더 이제 세련되고 더 기술이 더 발달해 있죠. 또 그 수단도 더 많아져 있죠. 그러니까 더 아마 정교하게 치밀하게 접근을 하고 추진을 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짧은 관리형 비대위를 거쳐서 새 지도부 빨리 꾸리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도부를 빨리 꾸리는 거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도부를 꾸리는 과정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이 고민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표심을 가른 거는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지만은 그 심판을 직접 받은 거는 당이거든요. 후보를 내고 선거를 치른 당이 그 심판을 받았는데 당이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이나 정부보다도 더 그런 점에 어떤 그 사나운 민심 또는 위기감 이런 것이 좀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국민들은 당을 심판했기 때문에 당이 완전 쇄신을 해가지고 정부를 제대로 이끌고 민심 쪽으로 이끌고 그리고 그 대통령이나 정부가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일을 잘하도록 끌고 가는 능력 그 역할을 당에게 기대하고 그러면 당도 변해야 되는데 당도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변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당대회 과정은 그런 쇄신의 과정이 돼야 되고 분위기가 쇄신 분위기로 가야 되고 쇄신 누가 더 당을 그 민심에 맞게 쇄신할 수 있는가의 경쟁이 돼야 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컨텐츠와 대안을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냐 하면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대목을 보고 내가 지금 쇄신의 비대위도 그냥 관리형 비대위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혁신 비대위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짧은 기간이라도 비대위가 어떤 자락을 까느냐에 따라서 전당대회가 그 분위기로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직접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전당대회가 쇄신으로 가야 된다는 그 분위기를 형성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판을 만들어주고 룰부터 해가지고 국민 50%를 집어넣든 간에 그런 거 하는 게 비대위의 역할인데 그냥 선거 관리 비대위로 만들겠다는 발상부터가 쇄신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되면은 나오는 사람들도 결국은 이렇게 대표 자리 노리는 사람들밖에 안 오고 당을 어떻게든 바꿔보겠다는 치열한 그런 절박한 그 문제 인식이나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힘겨루기 해서 내가 대표하고 내가 최고위원하고 이런 사람들만 나오게 되면은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이 거듭나기는 힘들어지는 거죠. 오히려 근데 그렇게 보여서 지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비대위원장 총대를 메고 지금 상황에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총선에 대한 복귀부터 빨리 해야죠. 짧은 기간이지만 왜 졌는가, 왜 민심이 우리를 외면했는가, 우리를 심판했는가, 뭘 잘못했는가, 국민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뭔가, 당에 바라는 거, 대통령과 정부에 바라는 건 뭔가, 특히 당에 대해서 바라는 거, 집권당으로서 역할에 대해서 바라는 건 뭔가, 우리가 뭘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가, 그거를 먼저 복귀하고 그런 걸 맞춰가는 지도부가 형성될 수 있는 전당대회로 가도록 이제 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를 그렇게 또 분위기도 그렇게 만들어가야죠. 쇄신 토론회를 연다든지, 쇄신 그 비전 발표를 한다든지, 어쨌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끌고 가야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들이 해야 되고, 선거관리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좀 그런 범위를 좁혀서 여쭤보면 영남 주류권 그리고 또 친윤 인사라고 꼽히는 그런 분들이 조금 배제되고 수도권의 어떤 소장파나 이렇게 등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파, 뭐 노장파 이걸로 구분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면 지역 인식은요? 수도권과 영남의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표심, 민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 그분이 뭐 꼭 지방에 있어도 또 지방도 더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에서 정말 어렵게 계속 선수를 쌓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민심을 제대로 꿰뚫고 있는 분들이 하는 게 낫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이번 총선 패배 이후에 뭐 여러 분석이 나오고 지금 의원님 같은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패배를 하긴 했지만 총 득표율에서는 5.4% 뒤진 것이고 사실상 그렇게 너무 우리가 참패라고 위축될 필요는 없어라는 인식들도 상당 부분 있긴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그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원래부터 그 진정성이 있었다면은 우리 0.73%로 대권을 가져왔을 때, 대통령이 가져왔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야죠. 저당, 민주당, 정권이 잃었지만 우리보다 0.73%밖에 안 졌어. 지원부 차이보다 훨씬 더 적어진 0.73% 거의 똑같은 거의 50%의 국민이 저당을 지지했어. 그럼 저당 존중해야 돼. 라고 했어야죠.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말한 건 핑계밖에 안 되는 거죠. 책임을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사실은 정개특위 소위원장 하면서 중대선거로 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21대 총선 앞두고. 그게 우리 당으로서 맞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맞고 해서 했는데 우리 당 내에서 그걸 거부했잖아요. 우리 이번에 이렇게 가면 과반수 얻을 수 있는데 소선거구 제도로 가면은 과반수 얻을 수 있는데 중대선거구제로 가면은 우리가 과반수 못 얻으니까 하면서 진짜 김치국 마시면서 당 내에서 중대선거구 논의 중단, 스톱, 소선거구제로 간다.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렇게 입틀막 해버렸잖아요. 아니 그 진짜 5.4% 차이를 중대선거구제로 환산해 보세요. 몇 석 차이도 안 납니다. 거의 5대5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거의 2대1로 그렇게 지어놓고서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는 정말 진정성 없는 이야기죠. 새 당대표 뭐 여러 명이 거론이 됩니다만 나경원 의원이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3일입니다. 원내대표 선출하는 데는 이철규 의원 이름도 최근에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합이면 희망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별로 뭐 특정 개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민심의 바닥을 체험하고 이렇게 뚫고 올라온 그런 내공을 우리 당의 쇄신에다가 투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당이 또는 정부가 대통령이 여기까지 심판 지경에까지 이르도록까지 그 옆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거나 거꾸로 그걸 갖다가 방조했던 사람들이 다시 당을 맡겠다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여쭐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의원님 이번에 그 당의 희생 요구를 받아들여서 험진 김해울로 출마하셨고 낙선하셨지 않습니까? 정치인 조혜진에게 득과 실은 뭡니까? 많은 분들을 위로해 주는데 뭐 거기 가지 말았어야 된다든지부터 해서 위로해 주시는데 저는 거기 갔었던 게 당이 명령하니까 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정치적인 운명상으로부터도 저는 갔었어야 맞고 낙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많은 걸 배웠고 얻었습니다. 거기 선거 구도가 결국 수도권 선거하고 똑같아요. 호남 그 연고자가 20-30% 되죠. 젊은 계층이 압도적으로 많죠. 평균 연령이 한 그 어느 지역은 37세인 지역이에요. 한 절반 되는 지역이. 거기다가 또 노동자들, 민노총 근로자들이 꽉 차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은 영남이지만 선거 구도, 민심 구도는 수도권하고 똑같고 어떻게 보면 전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남도 있지만 호남도 있고 또 사용자도 있지만 근로자들도 많이 있고 이 전국 선거는 그런 판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그 바닥에서 혈투를 한번 벌여본 저와 저 아내와 딸 셋이 혈투를 한번 정신력, 체력의 극한까지 선거를 치러본 것이 앞으로 저에게 엄청난 재양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단답형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원외로 나가시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표나 최고위원회는 도전하십니까? 아직 고민 안 해봤습니다. 확실한 역할을 할 텐데 전대 출마 여부는 아직 고민 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또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아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